자, 123페이지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 권고 부분 보죠. 자, 일단 계약금 등이란 뭐예요? 계약금 등 하면 뭐죠? 계약금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죠. 자, 계약금 등이란 뭐죠?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까지. 계약금과 관련된 부분이 뭐였어요? 중도금, 잔금까지죠? 자, 일단 여러분들 거 제목에 보면 자, 계약금 등에 대한 반환채무, 반환 채무에 대한 이행을 보한다, 보장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계약금 등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반환이 뭐라 그랬어요? 반환은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자, 이 제도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여기에 점 A하고 B가 있고요. 자, 일단 갑이 중개를 해주는데 이 A가 토지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어떻게 돼요? 받아야지만 되는 토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유무용 들어보셨죠? 예, 불확정 무효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자, 뭐 저는 사실 불확정 무효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민법 선생님은 확정되지 않은 무효라고 해서 불확정 무효라고 표현하는데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과 불확정 무효는 같은 개념입니다. 표현만 약간 틀릴 뿐이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예요.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무효가 되죠. 근데 무효가 허가를 애초부터 받지 않을 목적, 그러니까 잠탈을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초부터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되고, 자, 그럼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된다? 예, 불확정 무효, 즉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확정되지 않은 무효, 즉 유동적 무효란 무효이기도 하고 무효가 아니기도 하고 어정쩡한 무효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A와 B가 토지거래 허가구에 있는 토지를 거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일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체결하는 거라서 B가 A에게 계약금을 일단 줍니다. 주고 나서 계약 체결했죠. 허가를 이제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는 이제 제 과목이 나옵니다. 공동신청주예요. 공동으로 신청을 했는데, 자, 허가가 안 났어요. 허가 안 났습니다. 자, 이때, 자, A는 이제 이 허가가 안 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 예, 확정적 무효가 돼버리죠.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이제 A는 B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지만 되죠.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죠? 돌려주나요? 예. 다 썼죠? 예, 이거 다 썼으니까 이제 돌려줄 돈이 없어요. 다음에 줄 게가 이제 1년 되고 2년 되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상황에서 B가 A에게 건네줄 계약금 등에 대해서 개업공개서나 다른 기관 명의로 예금을 시켜놓는 거예요. 예금 시켜놨다가 나중에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누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A가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럼 누구한테 주고? A한테 주고. 자, 만약에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확정적 무효가 됐죠? 그때는 누구한테 준다? 예, B한테 주는. 이 제도가 바로 계약금 등 반환을 보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다? 예, 얘를 위한 제도입니다. 얘가 누구죠? 권리? 예, 취득의뢰인이죠. 권리, 취득, 의뢰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권리 취득 의뢰인을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 거. 요걸 여러분들 이 제도의 취지문을 이해했다면 오늘은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맛배기로 머릿속에 한번 눈동산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죠. 이런 계약금 등에 대해서 예치 권고를, 자,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권고를 할 수 있다. 자, 예치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의무예요, 의무 아니에요? 의무아니죠. 자, 아까 제가 예를 든 상황에서 예치 권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서는 어떻게 배상 책임이나 아니면 또 어떤 이 법상의 의무 위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예치명의자가 있습니다. 자,
예치 명의자는 누구냐?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은보, 그 다음에 신채 공전 이렇게 돼요. 자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아까 공제와 관련된 부분이죠. 협회에서 하는 거, 예치와 관련된 전문회사. 자 다시 한번 뭐죠?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전문회사.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예금주 명의예요. 예금주 명의. 자, 그러면 이렇게 예금주 명의로 어디다 예금시켜놓냐면 예치 기관이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그 다음에 또 신탁업자, 그 다음에 또 공제사업자 이렇게 돼요. 자, 금융기관이라면 좀 포괄적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은행도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 해당되고, 자, 보험회사도 금융기관이죠? 보험회사도 금융기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신탁업자는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기관으로 취급하는데요. 굳이 그걸 따질 필요 없이 요 밑에 신탁업자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채신관서도 금융기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는 원래 금융기관 아니에요. 얘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어떻게 된다? 공제가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렇게 예치기관, 예치명의자가 되면서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들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예명의로, 얘가 예금주 명의라고 그랬죠? 예명의로 여기다가 예금을 시켜놓는 거예요. 자, 예금 시켜놓는데 언제까지 예금 시켜놓냐면 예치기간이 있습니다. 자, 예치기간은 원칙과 뭐가 있다? 예외. 원칙과 예외. 자, 원칙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자, 거래계약의 이행이 어떻게 된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가 언제예요? 잔금 지불일. 자, 원칙적으로는 잔금 지불일까지를 일단은 예치기간입니다. 그런데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다? 나는 중도에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찾아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걸 보죠.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가져갈 권한이 있어요? 당연히 매도인이 가져갈 권한이 있죠. 자, 이것도 중간에 가지고 가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아서 무효가 됐죠. 그럼 누가? 매수인이 가져갈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중도에서 수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중도 수령 시 보증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교부하냐면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중도에 수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계약금 등 예치는요, 에스크로라는 미국식 제도를 우리나라에 법제화를 했는데요.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게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일단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보죠. 중간에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중간에 수령할 때는 보증서를 발급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한다.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 예치 명의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자, 아까 예를 한번 다시 보면 토지거래 허가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허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제 과목에서 뒤에 토지거래 부분 나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나중에 허가가 어떻게 된다? 예, 취소돼요. 그럼 허가가 취소해버리면 이게 또 졸지하고 어떻게 된다? 확정적 무효가 돼버리죠. 자, 그러면 도로 토해내야 되는데, 자, 아까 허가를 받자마자 돈을 매도인이 받아가 버립니다. 받아가 버렸는데 나중에 허가가 어떻게 돼요? 취소해버리면 이게 또 졸지가 어떻게 된다? 매수인한테 줘야 될 돈이 돼버리죠. 자,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얘가 다칠 수가 있죠. 예금 시켜놓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놓는 거예요. 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보증서 발급받아서 교부하고 중간에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예치제도를 활용하는 개업공개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배우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요. 그래서 예치기간은 원칙과 예외로 나눠진다.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명의로 만약에 이체를 하게 된다면 의무가 발생됩니다. 자, 개업중개사 명의로 이체하면 의무가 발생된다. 어떤 의무가 발생되냐? 일단 약정하라. 약정하라. 인출 동의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실비 그리고 거래 안전에 대해서 약정하라. 인출 동의 방법. 인출할 때 누구 동의 없겠다 뭐 이런 거 약정해 줘야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 자 돈 뺄 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동의받는다 이런 식으로 약정하고 실비. 자 이게 실비가 뭐냐면 비용이에요. 비용. 자 이 비용을 개업공사 명의를 이체하면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자 그 비용을 누구한테 받을 수 있냐면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중개보수 오늘 중개보수까지 나갈 거거든요. 중개보수 부분 배우면서 한번 배울 거예요. 근데 자 이 비용을 권리 취득에 받는데 자 그 비용이 얼마다 뭐 이런 거 이거 약정하고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의 책임과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과 별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당이득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요. 내가 통장에 1억을 가지고 1억이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계약금 등 받아가지고 1억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돌려줘야죠. 1억을 빼줍니다. 그 사이에 뭐가 남죠? 그렇죠. 이자가 남죠. 근데 내 돈까지 막 섞여버렸죠. 근데 나중에 이자 계산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들어서 돌려줄 때는 고스란히 어떻게 돼요? 이자까지 돌려줘야지만 되는 거. 그래서 자기 소유의 지분과 분리하라. 그 다음에 또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어떻게 한다? 인출해서는 안 된다. 금지.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인출 금지.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업기관 명의로다가 통장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못 믿었죠. 못 믿어오니까 하나 더 만들었어요. 예치 금액만큼 뭐 설정한다? 보증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증서 사본을 어떻게 한다? 교부해줘야 돼요. 얼마만큼요? 예치 금액만큼 보증 설정해서 증서 사본을 교부주라. 자, 업무보증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개업공개사가 들고 튈 때를 대비해서 보증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게 의뢰인 입장에서 보세요. 의뢰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도인 입장에서 하려고 그래요? 매도인 입장에서 나 지금 계약금 받아가 써야 되는데 중간에 예치시켜 놓습니다.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거절하죠. 거절하면 이거 못해요. 이게 뭐 강제적 의무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자기 명의로 예치하면 이렇게 되는 게 또 귀찮아지죠. 예, 그러니까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중개사법에도 거의 안 하는 규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알아는 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거는 위반하면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예치했는데도 이렇게 한다면 뭘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제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는 일단 마치고요. 자, 오늘은 이 계약금 등 예치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그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예치제도에 대한 배운 것은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126페이지를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나옵니다. 자, 이제 돈 버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잘 배워놓으면 돈 벌어요.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자, 근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예, 금지 행위. 누구의 금지 행위예요? 개업, 공인, 중개사 등 했죠? 등하면 누굴 얘기한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까지 모두 묶어서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7가지를 여러분들 교재하면 1번부터 7번까지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 제가 금방 뭐라 했죠? 돈 버는 거라고 그랬죠? 그 7가지를 하면 돈 법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걸리면 갑니다. 예, 걸리면 가는 게 문제죠. 1번부터 4번까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자, 5번부터 7번까지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일단 1-1. 지금은 설명을 일단 듣고요. 그리고 금제인은 제가 반드시 기억하라, 암기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암기하라 소리를 잘 안 하는데 몇 가지는 꼭 암기해 놓으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요거예요. 자, 지금 일단은 금제이가 어떤 건가라는 것을 한번 구분하고 넘어갑니다. 자, 1년 이하 징역 처벌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을 금지한다. 일단 먼저 중개 대상물 보죠. 중개 대상물이 뭐예요? 중개 대상물 1안 중개 대상물 5가지가 있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다시 한번. 이 법상에 제3제 중개대상물 나오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 5가지가 뭐된다? 중개대상, 이 법상의 중개대상물입니다. 그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를 해서는 안 된다?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그럼 이때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를 여러분들이 집 사고 파는 거 이런 거 금지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뭐 하는 거? 업을 금지. 그럼 업이 뭐였죠? 업이란 장사하는 거라 그랬죠. 장사하는 거. 계속적 반복적. 이제 업하면 제가 중개업이라는 개념에서 배웠죠? 장사하는 거다. 그럼 장사 조건이 뭐다? 장사 조건이 돈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돈 받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매매된 거 왔다 갔다 하는 돈 받는 것보다는 수익을 남겨 목적으로 했는지 여보. 이거 돈 받는 것은 수익이라고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수익 남겼다고 해서 업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한다? 계속해라. 계속해줘야지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매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 장사, 땅 장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업공개서는 뭐 하라는 얘기? 중개업을 하는 얘기지 매매업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매매업을 금지하느냐? 금지한 이유. 자, 싼 물건을 많이 사놓죠. 그랬다가 값이 오르면 되팔죠. 많이 하고 있죠. 예, 싼 물건들, 괜찮은 물건도 많이 수집해놨다가 나중에 되팔아요. 그래야지만 돈 버는 거죠. 예, 제가 돈 버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에는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담당 공무원과, 결탁해서, 뭐 지금도 그런 사람 가끔 있다고 하지만 옛날보다는 덜한데요. 옛날에는 담당 공무원한테 뭘 주고 뇌물을 줍니다. 그럼 개발 정보를 빼내요. 개발 정보 빼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잔뜩 사놓습니다. 사놨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개발 정보 공표되면 값이 팍 오르겠죠? 그때 다시 되파는 거죠. 제가 아는 개업공개서 중에서 한 사람이 부천에서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천에 부천역 앞하고 송내역이 있거든요. 그쪽에 건물만 한 6개 갖고 있어요. 8층짜리 10층짜리.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누구였냐면 부칙 있죠? 그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대요. 여러분들 부천시에 옛날에 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천에 도시가 된 지가 몇 년 안 되죠? 이제 한 20년? 한 30년 가까이 됐죠, 이제. 이제 얼마 안 돼요. 그 전에는 그게 다 무슨 밭이었대요. 그때 부천시 공무원한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했다 그러더만요. 그 아주 먼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해도 이제 공소시효 다 지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개발될 때 땅을 잔뜩 사놨다가 뭐 수용되는 거 일부 수용되고 또 나머지 상가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부칙이었는데요. 학원에 왔어요. 왜 왔냐면 등록 취소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뭐 어제 잘못해가지고 부칙개업공개사가 등록이 취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칙이 등록 취소되면 다시 할 수 있어 없어요? 왜요? 그렇죠. 자격증이 없죠. 그러니까 취소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진짜 못해요. 자격증 없으니까. 그러니까 논이 뭐예요? 학원에 와서 이제 공부해요. 나이가 그때 당시
50대 후반. 제가 지금 그때 그 수강생 강의했던 게 2004년도인가 했으니까 지금 꽤 됐네요. 벌써 십몇 년 전이죠. 근데 그때 당시 5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부천에서 완전 부천 토박입니다. 어쨌든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돈을 좀 벌었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 하더라고 보니까. 자, 바로 그런 거든. 옛날에 상당히 많았었어 실제로. 자, 바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중개대에서는 매매업을 금지한다. 자, 일단 뭐를 금지하는 건 아니다. 매매를 금지하는 건 아닌 거예요. 자, 이거 조심을 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무등록업자 알면서로부터 의뢰를 받았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았거나 명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11월 달에 한번 잠깐 얘기했을 텐데 동네 이장들이에요. 시골에 가면 동네 이장들. 여러분 시골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매물들 다 어디 가냐면 그쪽 다 가 있어요. 이건 반장한테도 갑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매물을 들고 어디 가냐면 공인중개 사무실에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너 얼마에 팔아주면 나 얼마 줘. 뭐 이런 식으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팔아달라니까 또 얼마 떼먹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면이라든가 길거리에다가 하나 사무실 차립니다. 그렇게 차린 게 뭐냐면, 예, 바로 컨설팅이라는 간판. 여러분들 시골 동네 가면 공인중개사 이런 것도 없이요. 그냥 부동산 해놓고 컨설팅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다 대부분 보면 원주민들입니다. 그 동네 토박이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이장 출신들. 매물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주기 아까워요. 내가 다 먹으려고 해서 컨설팅 회사를 사무실 차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골 가가지고 절대로 그런 데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들어가면 알선료 받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알선료 받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알선료 받으면 중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받냐면 컨설팅료를 받습니다. 평당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그러니까 뭐 1억짜리 거래하는데 중개보수를 900만 원 달라 그러고요. 우리 집 밑에 보니까 1억 1,000만 원짜리 토지가 하는데 부동산에서 얼마 달라고 900만 원 달라고. 자, 1억 뭡니까? 토지는 0.9%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정으로. 그럼 얼마예요? 1억짜리라면? 1억 1,000 빼고 1억짜리라면? 900만 원? 1억짜리에 0.9%는 얼마예요? 0.9. 90만 원이죠, 90만 원. 90만 원인데 얼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9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게 거의 다 컨설팅 사무실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900만 원, 1,000만 원씩 요구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 막 그렇게 줘요, 실제로. 2억짜리 막, 농지 거래하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컨설팅.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서 시골에 가서 일단은 토지 중개 주려고 사무실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매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에 살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야, 그 동네 좀 땅 좀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매수인들은 또 잘 와요. 근데 나한테 지금 뭐가 없어요? 네, 매물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와 협력해야 돼요? 얘와 협력해야죠? 그래야지 돈 벌죠. 걸렸다면 어떻게 된다? 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000원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협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아마 거기 붙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때 요즘은 제가 잘 안 잡혀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안 가는데 그 얼음 낚시, 구멍 낚시 있죠. 송어 낚시 그런 거를 잘 가는데 그 뭡니까? 저기 가평에 가면 가평에서도 무슨 축제를 해요. 축제하는데 그 가평에 한번 낚시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동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는 컨설팅 업소와 협력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거 협력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협력하다 보면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초과수수.
중개 보수에 대한 뭐예요? 초과수수를 금지한다. 자, 일단 보수를 더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여러분들 어떠한 명목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 어떠한 명목이란 절대적 금지를 얘기해요. 어떠한 명목이란 뭘 얘기한다? 절대적 금지를 얘기한다. 자, 어떤 식으로든지 더 봐서는 안 된다. 중개보수나 실비 빼놓고는요. 자, 그러면 이 예가 뭐냐면 사례나 증여예요. 그러니까 사례. 자, 일단 사례란 의뢰인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알아서 더 주는 걸 얘기하죠. 자,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줬다. 이거 위반된다 안 된다? 예, 위반된다.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위반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도 위반됩니다. 자, 초과해서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줬죠. 그것도 일단 초과해서 받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이게 이런 문구가 있어요. 당좌수표 받았다가 되돌려준 게 있는데 요즘은 당좌수표가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좌예금 자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당좌예금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금을 일단 통장에 넣어놓고 수표를 끊어주는데요. 자, 수표에 있는 금액만큼 통장에 있어야지만 이게 지급이 되고 만약에 그게 통장에 있는 것과 이게 금액이 없으면 지급이 안 되면서 부도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중개 보수를 뭘로 받았냐면 초과해서 요구를 했는데 뭘 끊어주냐면 당좌수표를 끊어준 거예요. 근데 지급길래 가가지고 청구하니까 돈이 안 나온 거죠. 이게 부도나왔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뭐 대판 싸웠겠죠. 싸워가지고 일단 돌려줬습니다. 돌려준 것도 어떻게 한다? 위반된다. 예, 받았다가 되돌려준 거 위반된다.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뇌물죄를 생각하면 돼요. 뇌물죄와 같은 개념은 여러분들이 뇌물 어떤 특정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뇌물을 줬죠. 뇌물을 일단 뭐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은 입장에서 보죠. 뇌물 받았는데 그걸 이행을 못 해줬어요. 여러분들 가끔 뉴스 나올 거예요. 이행을 못 해줘가지고 뇌물은 어떻게 돼요? 돌려줬죠. 이거 위반돼야 안 돼요? 예, 그것도 위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았다가 되돌려준 것도 위반된다. 그러면 초과해서 받은 것은 어떻게 된다? 무효입니다. 다시 반환해줄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더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짓언행.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을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란 자,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란 뭐겠어요? 일단 권리관계, 경매가 있다든가 아니면 또 가압류가 있다든가 저당권이 있다든가 이런 중요한 권리관계 있죠? 자, 그 다음에 중대한 하자. 가장 대표적인 하자가 뭐예요? 뭐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뭐도 포함되면 가격도 포함됩니다. 자, 당연히 가격도 거래상 중요사항에 해당되죠. 자, 이런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이건 뭐예요? 거짓말한 거죠. 그 밖의 방법. 그 밖의 방법은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거. 소멸은 이걸 뭐라 하냐면 침묵이라고 합니다. 자, 임대차를 합니다. 주택 임대차를 하는데 저당권이 앞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당권이 은행에 담보 잡힌 게 앞에 있다면 임대차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이때 저당권은 없다고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고? 거짓말한 거죠? 근데 저당권 있다 없다를 입 꾹 다물고 조용히 하고 중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예, 침묵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자, 이거 내가 미처 확인 못 해가지고 한 거다. 고의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등기부번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침묵. 이것도 거짓언행에 해당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가격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가격을 높이 받아서 차액을 편차하는 행위. 자, A가 갑에게 뭘 한다? 자, 이거를 1억에 팔아달라라고 했는데 갑이 이거를 갖다가 제안을 하죠. 내가 이거 1억보다 더 많이 받아줄 테니까 그만큼 반반 나누자. 아니면 그 대가를 좀 줘.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 2천에 일단 팔아주겠다. 그럼 반반 나누자라고 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A 입장에서는 자, 내가 1억 받으려고 그랬는데 2천만 원 받아가지고 반반 나눈 거죠? 그러니까 나는 1천만 원 더 들어오죠? 그러면 그래라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한다?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갑이 가격을 높이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B한테 팔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예. 자, B한테 거짓말한 거죠. 요것도 거짓말에 해당된다. 자, 그 외에도 뭐 거짓말하는 거 많죠. 많이 하는 것이 지금은 많이 안 썼지만 이제 예전에 많이 써갔던 게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여러분들 교재도 빨리 하면 나올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바로 거래가 안 되죠. 그럼 이때 당신이 이거 사면 금방 대파할 수 있다. 금방 올라가서 대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딱 사보니까 무슨 지역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이것도 뭐가 된다? 거짓 언행에 해당된다. 거짓말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거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을 벌금이야. 자, 1-1 다시 볼까요? 중개대상물에는 뭐예요? 매매업.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았건 명의용.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았건 명의용. 그 다음에 보수, 초과수수. 그 다음에 또 거짓언행. 그래서 매무수거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한번 듣고 도장 한번 찍고 넘어가세요. 자, 매무수거 뭐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자, 뭐예요?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본 명령 수 보수 초과수수 거짓언행. 자, 눈여겨서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또 이 언급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자, 3년 이하 징역 3천 원 벌금. 5번, 6번, 7번입니다. 자, 5번에 보면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에 대해서 매매교환을 중개해주거나 그 매매를 어불한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 증서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입주자 저축 증서입니다. 자, 입주자 저축 증서 이게 뭐예요? 청약 통장이죠. 자, 지금은 부금 예금이 통합되어 있다며요. 예, 하나로다가 통합되어 있다며요. 자, 이 청약 통장 이게 바로 입주자 저축 증서입니다. 이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은 일단은 주택법에서 거래가 금지되고 있어요. 원래 통장 거래가 금지되죠. 그 법률 말고도 주택법에서 별도로 금지하고 있고요. 자, 이런 이 입주자 저축 증서를 거래다가 적발되면 자, 주택법에서는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아직 주택법 아직 안 나가죠? 예. 이제 국토기획법은 끝났나요? 국회법 아직 하고 있는 중? 하고 있는 중이구나. 자,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주택법에서 보면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어떻게 돼요? 금지됐죠. 그래서 이 청약통장을 뭐하거나 중개주거나 뭐를 하면 매매를 어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청약통장이 많이 있어가지고 1순위가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많이 거래가 이제 좀 뜸해졌는데 옛날에는 참 많이 거래했었어요. 이거 거래해보시면 계세요? 안 찌를 거니까. 근데 사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파는 사람이 틀어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통장은 원래 불법이라는 거 제가 금방 얘기했었죠. 주택법에서 거래가 일단 금지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통장을 사도 명의는 누구 명의예요? 그 사람 본명의로 그대로 청약을 합니다. 해가지고 당첨이 되죠. 돈 다 이쪽에서 산 사람이 다 대줘요. 대주고 분양계약 딱 체결되면 이제 거래가 가능한데
물론 이제 투기과일주기에서는 좀 또 묶이지만 일반 지역에서는 일단 분양계약 체결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틀어버립니다. 나 못 내주겠다 그거죠. 자,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골치 아파져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돈에 뭐 엄청나게 돈 더 주고 그 다음에 받아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는 사람들 조심해서 해줘야 돼요. 이거 터트리면 어떻게 되냐면 분양계약이 취소됩니다. 이거 불법이죠? 이게 분양계약도 취소되고요. 이게 전매하다가 불법 전매가 되면 한 3단계 전매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서 취소돼. 그러니까 뉴스 한번 나왔어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것을 금지한다. 중개 주거나 매매업하는 걸 금지한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요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자 그러면 이제 또 직접 거래. 자 이제 6번째입니다. 직접 거래. 그 다음에 또 쌍방 대리. 자를 금지한다. 직접 거래. 누구와 직접 거래한 걸 금지해요? 중개인과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한다 그랬어요. 그럼 중개 의뢰인이 누구예요? 중개 의뢰인은 누구죠? 매수자가 될 수도 있고 매도자가 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중개 의뢰인이란 누굴 얘기한다? 그 제가 얘기한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하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하겠지만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서 중개 의뢰인이란 의뢰인이죠. 의뢰인이에요. 뭐예요? 내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 자, 내 사무실에 팔아달라, 사달라, 임대차 해달라고 뭐 한 사람이에요? 의뢰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누구다? 중개의뢰인. 중개는 간단해요.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의뢰한 사람. 그 사람 거를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포괄적입니다. 임대차까지도 안 돼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한 이유. 자, 일단 A가 갑에게 1억에 팔아달라고 의뢰합니다. 근데 갑이 보니까 이거는 1억짜리 물건이 아니에요. 자, 한 2억 정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면 한 2, 3천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 자, 이거 돈 버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돈 버는 방법. 이거를 1억에 사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요? 1억 2천 3천이나 2억에 되푸는 거죠.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주로 이제 부동산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게 내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주로 이제 시골 같은 데서 많이 있거든요. 시골 사람들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가격을 산정하냐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산정을 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쪽에서 배울 텐데요. 감정평가 그쪽에 가면 그런 건 있어요. 옆집한테 물어봐. 야, 너 저 2년 전에 그 밭 얼마에 팔았냐? 그러면 얼마에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나는 가격을 산정한 대부분 그렇게 산정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저 집에서 팔았던 땅이 다릅니다. 면적은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로변이 이렇게 접해 있거나 아니면 또 이쪽에는 도로가 없는 이제 여러분 시골집 가면 왜 농가도로라고 해가지고 실질적 도로가 아닌 도로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실질적 도로가 아닌 경우 여러분들이 중개하다가도 쏘가요. 그거 사고 가끔 나거든요. 분명히 도로는 있어요. 시멘트 길 해가지고 달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사가지고 이 시멘트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시멘트 길에다가 말뚝박아 놓는 거 가끔 뉴스 나오죠? 그게 분명히 도로로 쓰이던 건데 이게 내 땅이에요, 이게야. 그래가지고 나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전문가 딱 봤을 때 이거는 가격을 훨씬 높이 받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딱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잽싸게 사는 거죠. 그래 돈 벌죠? 자,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달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한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이거 아깝잖아요. 아깝죠? 사놔야죠. 사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A 거를 의뢰받아가지고 B한테 팝니다. 이제 중개를 해줘요. 근데 B가 누구라면 자기 가족이에요. 이거
직접거래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거. 이 가족이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한테 혹은 남편한테 지금 해서 중개 주는 식으로 팔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 중개사무소 근무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근무하는 사람 있죠? 그럼 이때 일단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개업공개서면 부인이 와서 근무하죠. 그럼 부인은 누구예요? 부인은 자, 예, 이제 좀 사주차 배웠죠? 예, 사주차 배웠으니까 조금 이제 법률적으로 뭐라고 한다? 중개보조원이죠. 자,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얘는요, 뭐가 되는 거? 중개보조원이 돼요. 그럼 금쟁이는 어떻게 한다? 개업, 공개사 등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부인 명의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부인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럼 여기 걸립니다, 이게. 자, 어쨌든 자기 가족 명의로 하는 거 이건 직접거래 해당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죠. 자, 이렇게도 많이 해요. A가 누구한테? 을에게 의뢰합니다. 을에게 의뢰하면 을이 물건을 자 좋은 거 있으니까 네가 한번 사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야에게 다시 소개해줘가지고 A와 갑이 의뢰합니다. 이제 A와 갑이 거래합니다. 그러면 이 갑은 직접거래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갑은 A의 의뢰인이 아니죠. 의뢰인이죠? 예, 그래서 이건 직접거래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거래를 해요. 예, 많이 쌓아놓습니다. 근데 대신 뭐만 안 돼요? 계속적 반복적 하면 안 됩니다. 자, 매매업하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금지한다?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 자, 쌍방 대리. 자, 그러면 이 쌍방 양쪽을 대리하는 거죠. 자,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A가 갑에게 1억에 팔아달라고 알아서 네가 좀 팔아줘. 위임시킵니다. 자, B도 갑에게 네가 알아서 좀 팔아줘. 위임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위임시키는 경우는요. 서로 어떻게 돼요? A와 갑, 갑이 어떻게 돼요? 서로 아는 사이가 많아요. 아는 사이가 많고요. 또 모르는 사이라도 위임 좀 시켜줬으면 어떻겠냐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 종종 생깁니다. 나한테 이거 전적으로 다가 위임장 주고 나한테 좀 위임시키면 안 되겠느냐. 내가 알아서 팔아줄 테니까, 오늘 알아서 사줄 테니까. 만약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지 마세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결국 A도 갑에게, B도 갑에게 위임시켜놨죠. 그러면 다 위임장 써줬습니다. 인감증 첨부해가지고. 그러면 계약은 누가 다 체결해요? 혼자서, 갑이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죠. 혼자서 계약을 다 체결합니다. 이때 A 거를 여기다가 1억, 2천 이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제가 참 싸게 팔아먹는 겁니다. 제가 실제 사례에서는 2배 곱빼기로 팔아먹은 걸 제가 봤어요. 그 사고 난 거를 봤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합니다. 얘 거를 얘한테 얼마에 판다? 1억 2천에 판다. 그래가지고, 자, 계약서를 누구용? 2개 쓰죠. A용과 그 다음에 B용으로 쓰는 거예요. A용 계약서는 얼마짜리? 1억짜리. B용 계약서는 1억 2천짜리를 쓰죠. 그래가지고 1억 2천 받아가지고 2천만 원 챙겨먹고 얘한테 얼마 건네주는 거? 1억 건네주죠. 옛날에 상당히 많이 했던 사례.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한 번씩 당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한 번 당한 사람도 있을걸요, 아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쭉 뒤에 거래된 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 근데, 이게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사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2006년도에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되면서부터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지는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있어요. 아직까지도 많이 합니다.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금도 사실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를요?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 자, 그래서 그러나 한쪽만 대리하는 건 어떻게 돼요? 괜찮죠? 한쪽만 대리하는 건 괜찮고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제 있습니다. 투기조장. 투기조장이 있는데 투기조장은 어떻게 했냐면, 자, 일단 미등기.
미등기 전매를 중개해주거나 아니면 전매가 제한된 것을 중개를 해주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게 있었어요. 자, 일단은 보죠.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이나 이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중개해주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미등기 전매. 자, 이게 뭐죠? 미등기 전매는 소위 말해서 중간 생략 등기. 자, 이거 중간 생략 등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인보에서.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거는 단속 규정. 지금은 좀 헷갈려요. 근데 어차피 이거, 뭡니까? 한 5월달 되면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헷갈리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명의시탁 같은 건 효력 규정이죠? 그 다음, 이거는 단속 규정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효력은 있다. 다만, 법에는 저촉돼서 위반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법에 어느 법에서 금지하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고요. 형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어느 법에 나오는 거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나중에 제 과목에서 나옵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지금 한번 그냥 듣고 넘어가시라고 한번 해줍니다. 자, 탈세 목적이거나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탈세 목적이나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도 이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사가 이거 중개 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전매가 제한된 거. 자, 전매 제한. 자, 대표적인 뭐예요? 투기 과열 지구죠? 자,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분양권 전매가 어떻게 한다? 금지되고 있죠. 그런 것을 만약에 전매를 중개해줬거나 하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투기 조장 행위까지가 일단 3-3입니다. 자, 그러면 3-3은 증직상투이겠습니다. 자, 일단 뭐예요?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 거래, 쌍방대리.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투기 조장. 투기 조장 행위는 미등기 전매 중개, 전매 제한 중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쟁이라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전업벌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있는데, 자, 이렇게 형벌뿐만 아니라 이거를 위반하면요. 자,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소속공개사는 공인중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되고요? 상대 등록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형벌도 같이 받는 거예요. 이 금쟁이는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강조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라? 반드시 좀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까지는 반드시 암기하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1-3-1 있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쟁이에 대한 부분을 봤고, 교육 좀 쉬었다 하시죠?